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재판장은 숨이 멎을 뻔했다. 차가운 형사법정 한가운데 낡은 외투를 걸친 한 젊은 여인이 고개를 들며 들어왔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20년 전 사람들 속에서 놓쳐버린 아이의 얼굴이 왜 지금 여기 있는 걸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다. 그녀가 피고인석에 서는 순간 재판장의 머릿속에 잊고 살아왔던 오래된 기억들이 폭풍처럼 되살아났다. 어디선가 봤던 뒷모습과 말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까지, 그리고 그녀의 이름, 나이, 과거 기록. 모든 것이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나도 신기하게 맞아떨어졌다. 재판장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조용히 속삭인다. 설마 아니다. 그럴 리가. 이 법정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으로 20년간 닫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참여가 이야기 한 잔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추운 겨울, 마음만은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두성입니다. 올해 5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어요. 법관이 된 지 25년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왔죠. 살인, 강도, 사기, 절도. 인간의 어둠과 절망을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매일 마주해 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에요. 세수를 하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아침 식사 대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처럼 법원에 도착해서 재판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늘 다룰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대부분 가벼운 형사사건들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주세요. 박보준 수석비서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30대 중반의 그는 저와 함께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절도죄였어요. 피고인 이진현 23, 마트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훔친 혐의였습니다. 별것 아닌 사건이네요. 보통 이런 경미한 절도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경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검은색 법복을 입고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법정의 풍경은 언제나 같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석으로 한 여성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23이라고 하기엔 너무 앳된 얼굴이었어요. 낡은 손패딩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그녀의 얼굴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피고인석에 서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20년 전 제 손을 놓고 사라진 딸의 모습과 말이에요. 피고인 이진현, 앞으로 나오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더욱 선명해졌어요. 또렷한 눈매, 작은 코, 그리고 떨리는 입술까지. 저는 무의식 중에 재판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딸 수민이는 20년 전 5살 때 사라졌거든요. 지금 살아있다면 25살이겠죠. 성명과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이진현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목소리까지 비슷했어요. 맑고 깨끗한,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슬픈 음성이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분유 2통과 기저귀 1포를 절취하였습니다.
평범한 절도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참으려 하지만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법관이 된 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언제나 냉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해 왔는데 말이죠.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생이 아파서요. 어떻게 아픈가요?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백화점에서 수민이와 함께 쇼핑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수민아. 그날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몇 달 동안 수소문하고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도 실종아동센터도 모두 포기했을 때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잠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네, 계속하세요. 피고인은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이 낮아서 동생 치료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일시적 충동에 의한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만약 수민이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정말로 수민이와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동자가 그랬어요. 맑고 순수하지만 어딘지 슬픔이 깃들어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평소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텐데 이상하게 망설여졌습니다. 왜 이럴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그녀가 제 딸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휴정을 선언했어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실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수민이를 찾아 헤매던 날들, 절망에 빠져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포기해야 했던 순간까지. 법관이 사적인 감정으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보준이가 들어왔어요. 재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잠시 휴정 연장하고 내일 다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정말 수민이일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나이도 맞지 않고 성도 다르고 무엇보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눈빛이 말이에요. 다음 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에게는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인지 머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진연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보준이가 사건 기록을 다시 정리해서 가져다 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이진연 관련 자료입니다. 고마워요. 서류를 펼쳐보니 그녀의 삶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함께 살던 중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현재는 8살 동생 진우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하네요. 네, 수술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진우의 의료 기록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심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비용은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겠어요. 그제야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이진연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놓쳤던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있었어요. 추위와 과로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낡은 외투의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고 운동화 바닥도 거의 닳아 없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너무 일찍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피고인, 어제 질문에 대해 더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생의 병세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까지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이달 안에.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모은 돈은 얼마나 됩니까? 400만 원 정도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400만 원. 필요한 돈의 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법은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방청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애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돌아보니 50대 초반의 남성이 일어서 있었어요. 정중한 옷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경위가 주의를 줬지만 그 남성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신양범입니다. 공천여대 사회학과 교수고 이번 사건의 피해 기업에서 자문을 맡고 있어요. 교수님,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제지했지만 신 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회가 이런 범죄에 관대하면 더 많은 모방 범죄가 일어날 겁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해요. 그의 말에 이진연이 더욱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신 교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계속 진행됐어요. 변호인이 정상 참작을 위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왔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편의점 사장의 탄원서도 있었어요. 이진연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다른 곳에서도 일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23세 나이에 그렇게 혹독하게 살아야 한다니요. 동생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이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집에 혼자 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은
8살 아이가 혼자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심장병을 앓는 8살 아이가 매일 혼자 집에 있다는 말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다시 신 교수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런 사연팔이로 법정을 우롱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경고드립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퇴정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정 경위가 신 교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진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병원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담보도 보증인도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정부 지원은 받아보셨나요? 신청했지만 몇 달 걸린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모든 방법을 다 써본 것 같았어요. 그러고도 안 되니까 결국 그런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우가 아프다고 울면서 누나 죽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질문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재판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한 절도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젊은 여성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만약 수민이가 살아있다면 저런 상황에 처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보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내일 다시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진현 생각이 났어요. 그녀의 지친 얼굴, 갈라진 손가락, 그리고 절망적인 눈빛까지. 무엇보다 8살 동생을 혼자 돌봐야 하는 그 상황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의무와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까지 판결을 내려야 했지만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저에게는 단순한 절도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전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늘 걷던 골목길에서 한 여성을 본 기억이 났어요. 유모차 한 대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더군요. 회색 모자를 눌러쓰고 낡은 외투를 입은 채로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성이 이진현이었던 것 같았어요. 더 자세히 떠올려 보니 다른 기억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법원 근처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본 장면이었어요. 한 여성이 유리창 너머로 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팥빵과 크림빵들이 진열된 쇼윈도 앞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따뜻한 빵들을 눈으로만 삼키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무심코 빵집으로 들어가서 단팥빵 2개와 따뜻한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그녀에게 건넸어요. 추우신데 드세요. 그 여성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바로 이진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저는 계속 권했어요. 그냥 두고 갈 테니까 드세요. 그러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지금 법정에서 들은 것과 똑같았어요. 맑지만 어딘지 슬픈 그 음성 말이에요. 그녀는 빵을 받고는 급히 돌아서서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때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혹시나 해서 그 골목길을 다시 지나가 보려 했거든요. 과연 그곳에서 이진연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우구나. 가까이 가보니 정말 앙증맞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파요. 아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진우야. 곧 병원 갈 거야. 이진연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뒤따라가며 지켜봤어요. 그들이 향하는 곳은 동네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이진연이 망설이는 모습을 봤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몇 번 반복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구나. 그 상황이 한눈에 파악됐어요. 결국 그녀는 진우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법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오늘 이진연 재판 있죠? 보준이가 일정을 확인했어요. 네, 오후 2시예요. 혹시 판결 내용 정해두셨나요? 아직?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사실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법관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진연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더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이 더 창백하고 눈가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피고인,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또 신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퇴정당했는데도 다시 온 거였어요. 재판장님, 이런 범죄자에게 동정을 베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수님, 어제 경고했잖아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절도 아닙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해요. 신 교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도 되는 겁니까? 그 말에 이진연이 더욱 위축되는 게 보였어요. 그만하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신 교수는 계속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퇴정하세요. 결국 다시 퇴정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진 후 저는 이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순간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본 그 아픈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 법관으로서는 법을 따라야 했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그녀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특히 그 아픈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재판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옳은 걸까요? 법을 지켜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내릴 판결이 그녀의 운명을 좌우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진연의 일상이 궁금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본 그녀의 모습만으로는 진짜 삶을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가 사는 곳을 찾아가 봤어요. 주소는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악구의 한 골목 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허름한 건물에 반지하였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좁은 원룸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생활용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진연이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숨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진우를 업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목이 말라요. 조금만 참아, 진우야. 이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봤어요. 약국 앞에서 이진연이 한참 망설이더군요.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약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해열제 주세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얼마나 열이 나요? 38도 정도요. 그럼 이걸 드세요. 10,000원입니다. 그 순간 이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갑을 열어보더니 한참을 뒤적거렸습니다. 저기 2,000원밖에 없는데 그럼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약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나머지 가져올게요. 제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결국 이진연은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진우를 업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는 이진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안에는 김치통 하나와 물병 몇 개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요. 진우가 힘없이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진우야. 누나가 뭔가 만들어줄게. 하지만 만들 게 없었어요. 이진연은 김치 몇 조각을 꺼내서 물에 말아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진우는 불평 없이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얼마 먹지 못하고 토해버렸습니다. 진우야. 이진연이 급하게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진우의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계속 지켜본 결과 진우는 밤새 열에 시달렸어요. 이진연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을 먹여주고 계속 안아주면서 달랬어요. 괜찮아, 진우야. 누나가 있잖아.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새벽녘 이진연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진연이에요.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진우가 많이 아파서.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진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를 빠지면 그날 일당을 못 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진우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열이 더 올랐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이진연이 아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진우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가며 지켜봤어요. 선생님, 제발 봐주세요. 응급실로 뛰어든 이진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의사가 진우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겠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입원이요? 네, 그런데 입원비를 먼저 내셔야. 얼마인가요? 최소 1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00만 원. 이진연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그럼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입원은 제발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진현이 울먹이며 간청했지만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결국 간단한 해열제 처방만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진현의 일상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려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편의점 일을 나가려 해도 진우가 너무 아파서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집에 먹을 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누나, 배고파요. 진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이진현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안해, 진우야. 누나가 뭔가 구해올게. 하지만 구할 곳이 없었어요. 친척도 친구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진현이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광고가 있었어요. 아기용 분유 광고였습니다. 영양가 높은 분유로 아이의 건강을. 그 순간 이진현의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분유를 물에 타서 진우에게 먹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분유 한 통이 3만 원이 넘었어요. 기저귀도 필요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이진현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어요. 열이 내리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누나, 목말라요. 누나, 아파요. 아이의 약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진현의 마음은 무너져 갔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진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누나가 뭔가 해볼게. 그날 오후 이진현은 진우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잠시만 부탁드려요. 그래, 진우 많이 아픈 것 같던데 괜찮아? 네, 곧 돌아올게요. 이진현은 버스를 타고 강남구의 한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는 얼굴이 알려져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 들어서자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아용품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유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역시나 비쌌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이진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아픈 모습이 떠올랐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열에 시달리는 동생의 모습 말이에요. 진우는 살아야 해. 이진현은 떨리는 손으로 분유 한 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저귀 한 팩도 함께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거의 출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보안 요원이 이진현을 불렀어요. 가방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 순간 이진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결국 들킨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진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죄책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진우 생각뿐이었어요. 진우는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러면 진우는. 그렇게 해서 이진현은 법정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마트 출구에서 보안 요원에게 붙잡힌 순간 이진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잠깐만요. 가방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진현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는 분명히 분유와 기저귀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가방 열어주세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분유한 통과 기저귀 한 팩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영수증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사무실로 가시죠. 보안 요원이 이진현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진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진우는 여전히 열이 있었어요. 작은 몸을 떨며 이진현에게 매달렸습니다. 마트 사무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물었어요. 이진현입니다. 왜 이런 일을? 매니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진현의 모습을 보니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진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를 안고 있어서 더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요. 그래도 이건 분유가 떨어졌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이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진현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니까.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매니저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진현은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10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어요. 젊은 남성 경찰관과 중년 여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절도 신고입니다. 매니저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은 이진현을 바라봤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절도는 절도였어요. 일단 동행해야겠어요. 남성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죠? 여경이 진우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 보였거든요. 같이 가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찰차로 향하는 동안 이진현은 계속 울었어요. 진우도 따라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진우야.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이진현 자신도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경찰차 안에서 이진현은 진우를 꽉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열기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했어요. 작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이진현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사실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이가 아파서요.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정말 다 해봤는데. 이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여경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먹을 거 사왔어요. 봉지 안에는 액상 분유와 작은 빵이 들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진현은 눈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진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진우가 조금씩 분유를 마시자 안색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돈이 없어서 응급실이라도 가보세요. 아이가 너무 아파 보여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병원에 가봤자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조사가 끝난 후 검찰로 송치됐어요.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벌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진현에게는 1,000만 원과 다름없는 금액이었어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한 달 안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됩니다. 노역장? 그곳에 가면 진우는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진현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벌금을 낼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누나, 괜찮아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날 밤 이진현은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약식 기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판사님이 사정을 봐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진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재판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진우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열이 나고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이진현은 진우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일 재판에서 모든 걸 말해보자. 진우를 살려야 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진현은 법정에 서게 된 거였어요. 그 모든 절망과 희망을 안고 말이죠. 벌금 통지서를 받은 그날 저녁, 이진현은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그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한 달 안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나, 왜 울어? 진우가 다가와서 이진현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누나가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누나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때 문득 지구대에서 만난 박 경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식 재판을 신청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박 경사는 이진현의 사정을 듣고 나서 그런 조언을 해줬었거든요. 이진현은 다시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뒷면에 이의 신청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으면 달라질까?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적어도 판사님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직접 말할 기회는 생기겠죠. 다음 날 아침 이진현은 법원에 전화했습니다. 이의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절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진현은 법원을 찾아갔어요. 처음 가보는 법원은 상상했던 것보다 크고 웅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재판 일정이 통보됐어요. 국선 변호사도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며 이진현은 조금이나마 안심했어요. 변호사가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가 생겼거든요. 용기를 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 이진현인데요. 국선 변호사로 배정받았다고 해서. 아, 절도 사건 그거요? 간단한 건데 뭔 상담이 필요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제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정이야 뭐 다 거기서 거기죠. 재판 때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길게 말하지 말고요. 그런데 동생이 아프고 그런 건 판사가 알아서 고려할 거예요. 괜히 변명 늘어놓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진현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관심 없구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이진현은 매일 불안해했습니다. 법정이 어떤 곳인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어려운 법률 용어들만 나와 있었습니다. 진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주신 해열제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이웃끼리 도와야지. 그런데 재판은 언제래?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판사님도 사람인데 내 사정 알면 봐주실 거야. 할머니의 위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어요. 재판 전날 밤 이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입을 옷도 고민이었어요. 가진 옷이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이진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진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내려서 편안하게 자고 있더군요. 진우야, 누나가 꼭 돌아올게. 아이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고 집을 나섰어요. 이웃 할머니가 진우를 봐주기로 했거든요. 진현아,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네, 할머니. 부탁드려요.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큰 건물 앞에 서니 다시 한번 긴장이 됐습니다. 민원실에서 재판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 10호 법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진현은 법원 근처를 걸어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긴장 때문에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2시가 됐어요. 이진현은 10호 법정 앞에 섰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법정 문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우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해. 그렇게 자신에게 다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높은 곳에 판사석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여러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판사님은 오시지 않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진현은 지정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판사님일까? 무섭게 생기셨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잠시 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진현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이진현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거든요. 저분, 혹시 빵집 앞에서 따뜻한 빵을 사주셨던 그분이었어요. 골목에서 진우와 함께 있을 때 마주쳤던 그분 말이에요. 판사님도 이진현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세상에, 그분이 판사님이셨구나.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그날 받았던 따뜻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이 만남이 이진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이진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진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20년 전 기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져서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현의 슬픈 눈동자를 보는 순간 문득 아내 혜경이 떠올랐어요. 혜경이도 슬플 때면 저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담은 입술과 떨리는 어깨까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닮았을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진현 23, 부모 사망 후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빛 보육원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수민이를 잃은 후 저희 부부는 수많은 보육원을 찾아다녔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한빛 보육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나이도 맞았어요. 수민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25살이겠지만 이진현이 23이라면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어요. 혜경이와 저의 모습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법관으로서는 집중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자꾸 앞서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현재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을 때 이진현이 답했어요. 동생 진우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몇 살 때부터 보육원에 계셨나요? 5살 때부터요. 5살. 수민이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재판실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보준이에게 은밀히 부탁했어요. 한빛 보육원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준이는 의문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혜경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재판에서 이상한 피고인을 만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민이와 닮은 여자예요. 혜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그런 말씀이세요? 길에서 아이만 보면 수민이 같다고 하시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정말로 닮았어요. 저는 이진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나이, 보육원, 그리고 닮은 얼굴까지. 혜경이는 처음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한빛 보육원에 가보면 어떨까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확인해 봤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혜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보준이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빛 보육원 자료입니다. 고마워요. 자료를 보니 20년 전 기록도 있었어요. 그 당시 입소한 아이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진현이라는 이름으로 입소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소윤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이소윤, 수민이의 본명과 비슷했어요. 저희가 수민이라고 불렀지만 실제 이름은 이수민이었거든요. 혹시 보육원에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혜경이를 설득했어요. 한 번만 가봐요. 정말 한 번만. 소용없을 거예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결국 혜경이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한빛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보다 많이 깨끗해져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20년 전에도 계셨던 분이었어요. 혹시 이소윤이라는 아이 기억나세요? 이소윤. 아, 그 아이요. 원장님이 기억해내는 것 같았어요. 5살 때 들어왔는데 처음엔 말도 안 하고 많이 무서워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요? 성인이 되어서 나갔어요. 이름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름으로요? 이진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혜경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정말 우리 수민이일까요?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원장님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주셨어요. 20년 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살 정도 된 여자아이 사진이 보였어요. 얼굴은 어렸지만 분명히 수민이었습니다. 이 아이예요. 혜경이가 소리쳤어요. 이 아이가 우리 수민이에요. 사진 뒷면에는 이소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딸을 찾은 거였어요. 그럼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이진현이 우리 딸이에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 모든 우연이 사실은 운명이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딸이 범죄자, 신분으로 제 앞에 서 있다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 말이에요. 내일은 단순한 재판이 아닐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나는 날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검사, 국선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석의 이진영까지.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한 명의 피고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20년 만에 찾은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피고인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벌금 50만 원을 구형합니다. 국선 변호사 김태현도 형식적인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현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기를, 진우를 살리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할게요. 진우와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23세 어린 나이에 동생을 책임지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요. 알겠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법관으로서는 법을 따라야 했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주문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합니다.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낮은 금액이었어요. 다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납부 기간을 석 달로 연장합니다. 이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진현도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어요. 피고인. 이진현이 돌아봤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네. 도움을 요청할 곳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법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현은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법정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녀가 제 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확실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혜경이에게 말했어요. 판결 내렸어요. 어떻게요? 벌금 30만 원이에요. 혜경이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우리 딸이라면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보준이가 찾아왔어요. 재판장님, 이진현 씨가 벌금을 완납했다고 합니다. 벌써요? 네,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누군가 도움을 준 것 같았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그녀가 감옥에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이진현 생각은 계속 났어요.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우는 괜찮은지 궁금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 수 있겠죠. 그녀가 정말 제 딸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겠어요. 그리고 멀리서라도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은 때로는 차갑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